신뢰. 이 한마디는 참여정부 대북 정책의 원칙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지난 5년은 이 신뢰를 실천하고 약속하고 확대시킨 과정이었다. 물론 이 원칙이 쉽게 관철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미국과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외교적 소위 평화적인 노력을 다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북 강경 정책을 썼었을 때는 한반도의 파국적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하라. 이런 아주 일관성 있는 정책을 견지한 것이 아주 효과를 봤다고. 이제 한반도에서 앞으로 평화를 지킬 당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죠.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남과 북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보고 평화를 지켜달라고 그러면 그 나라 보고 여기에서 계속 휴전선을 유지를 하면서 휴전선에서 와서 배치를 하고 군대를 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미국이 우리의 그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아주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외교에 나갈 길, 방향 이런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입장과 부합한다 이런 점을 납득하게 됐죠. 여기에 오기까지 매 순간이 고비였고 도전이었으며 매 순간이 위기였다. 처음부터 그랬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베이징 3자 회담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당선이 결정되던 2002년 말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에 집중돼 있었다.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상황은 극으로 치달았다. 마침내 대북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에 있다는 경고와 함께 또 한 번의 북폭설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참여정부가 출범했다. 참여정부가 이제 2003년 초반에 이제 출발했을 때에 상당히 북핵 문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2002년 10월 달에 이제 제2차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핵 이제 소위 위기가 이제 그때 왔었고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걸 짊어지고 참여정부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해결의 틀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육자회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주오는 열차처럼 이제 치달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처음엔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쳤죠. 그래서 영변 핵실에 대해서 이제 정밀 타격 같은 걸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무력을 통한 해결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다.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풀겠다 하는 게 대통령님의 철학이었거든요. 첫째 하나는 북핵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그 폐기시키는 방법을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북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 적극적인 역할. 사실 이 세 개 원칙이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계속된 것이죠. 미국이 보편적인 범세계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이 자체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이 안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슨 뭐 그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따지지 않고도 웬만하면 이 지지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육자회담이 마련됐고 폭격설까지 치달았던 위기는 한 고비를 넘긴다. 그러나 2005년이 되자 이번엔 더 큰 위기가 왔다.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육자회담을 좀 빨리 가동을 시켜서 다시 좀 뭔가 좀 이 문제의 진전을 좀 보이려고 좀 많이 시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그런 핵실험 핵 보유 선언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6월 위기설에 휩싸인다. 가장 시급한 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북미 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그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스터 김정일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 7일 뒤 평양을 찾은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부시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유도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 각하라고 할까요? 이런 반문과 함께 나는 부시 그 며칠 뒤 이른바 중대 제안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른다. 이 경수로를 종식하는 문제와 육자회담에서의 에너지 지원 문제를 갖다가 연계시키는 뭔가 같은 아이디어를 모색을 하다가 나온 것이 이제 중대 제안입니다. 이 경제적 보상 문제를 우리가 일거 해결을 해버리겠다 해서 200만 킬로와트 송전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이게 이제 핵실험 선언 직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다시 경수로를 지어주는 얘기가 오기 때문에 경수로를 북한에게 지어준다면 우리의 중대 제안은 이제 좀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중대 제안 자체는 그 당시 정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고 실제로 9.19 공동성명이 나오는 과정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9.19 선언은 그것만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되는 핵심 사안을 다 담고 있는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비핵화 과정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 사이에 별도의 포럼에서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문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The role that the South Koreans had in working with both the Chinese and the Americans to find a path towards a common language. This was a very tough negotiations. Now, this is something I'm sure that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at the time had a personal conversation with Secretary Rice to try to convince her that if the United States did not concur with this and agree to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 isolated.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강경책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북한은 미국이 맡고 있는 금융 제재에 반발, 북미 관계는 다시 고비를 맞는다. 소위 적대적 무관심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북이 핵을 갖든 말든 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에 북의 체제 전환밖에 없다. 김정일 체제가 없어져야만 가능하다. 김정일 체제가 어떻게 없을 것인가. 김정일 체제를 결국 바꾸려고 하면 북에 대해서 고립과 봉쇄 정책을 써야 된다. 근데 그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 상당히 반대를 했죠. 이유는 뭐냐. 고립 봉쇄한다고 해서 북이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북이 핵만 갖고 김정일 체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죠. 봉쇄 정책의 결과는 자명했다. 2006년 7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3개월 후 끝내 핵실험에 돌입한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자, 이제 북한이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소위 레드라인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북에 대해서 이제 응징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결국에 노무현 대통령 입장은 아주 강력했던 걸로 알립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외교적 소위 평화적인 노력을 다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대북 강경 정책을 썼었을 때는 한반도의 파국적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하라.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 북핵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의 흐름이나 역사의 흐름을 잘못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북을 너무나 과소평가했고 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 정책을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부시 행정부가 일관되게 기독교 근본주 입장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해서 강공으로 일관했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 핵 문제 해결보다는 핵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결국은 부시 행정부가 이 자기의 대북 정책의 그런 강경 압박 기조가
북한을 설득하는데 또 북한을 굴복시키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 그리고 북한을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실체 인정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던 것이고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그런 입장 속에서 부시 행정부를 설득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ut it wasn't until, as I mentioned before, until January of 2007, in the after effects of a nuclear test in October of 2006,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o switch policies for a number of reasons. South Korea was very consistent in its recommendations and its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and ultimately the U.S., for other reasons, have now taken up those suggestions and are attempting to work a negotiated and a diplomatic end to this nuclear crisis. 정작 미국 설득보다 더 힘든 건 국내 언론이었다. 전쟁 불사론까지 나왔다. 명백한 선동이었다. 농성식 안보. 국민들을 갖다가 농성식으로 소로동장에 마서 규탄될 열무로서 북한에 대해서 규탄함으로써 그런 자기 책임을 면피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군사 경계령 사실은 핵이라는 거는 재래식 군사 무기를 갖고 무슨 뭐 전투 배치를 다시 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또 북한이 핵실험했다라는 것이 당장 그걸 가지고 뭐 휴전선상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이제 막 그냥 그 강한 경계 태세를 하고 국민들에게 걸기하자 견제하자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불안정해질 거 아닙니까? 진짜 그때 상황에 맞게 아주 과격하게 세게 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려고 또 다른 행동하고 또 이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또 이제 강경하게 나가고 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안정된 남북 관계의 이런 그 관계를 관리할 수 있었겠는가. 과거 과정만을 봐도 그것은 충분히 증명된다.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언론은 언제나 강경론으로 맞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을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안보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이 최상의 안보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안보 정책이었다. 주요 사안이 터질 때마다 언론이 들고 나온 단골 주제는 퍼주기 논쟁이었다. 퍼주기 논쟁처럼 그런 이상한 논쟁이 없는데요. 퍼주기 뭐 있습니까? 쌀 준 거? 그거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에서 결국에 상업차관에서 주는 거거든요. 비료 그건 인도적 지원이고요. 그다음 민간 부분에 퍼주는 거? 그게 무슨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퍼줬습니까? 결국에 개성공단 만드는 거? 자, 북에서는 인력하고 토지되고 남에서는 자본하고 기술돼갖고 합작해서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야말로 이 아프리카 국가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판인데 그리고 그렇게 지원한 그런 돈이 그런데 우리가 뭐 정말 천문학적 숫자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에 국민의 정부 때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3조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참여정부 5년 동안에 국민 1인당 1년에 북을 도와준 것이 한 8천 원이 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을 한 둘이 사 마시더라도 이 정도 돈은 들어가는 건데